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고 적혀 있죠. 비과세 소득에.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건 우리가 실비는 안 주고 월급에다가 그 대신 얼마 얹어주는 걸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인 거지. 실비도 주고 월급에 또 얹어주면 월급 많이 준 거니까 과세인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시죠? 자, 첫 번째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한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다음 선원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식료. 근데 배는 좀 위험해요. 배 타시는 분들은 그 뭐냐 보험도 안 들어지고 막 그렇죠.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엄청 많아요. 선원수당도 비과세가 많고. 근데 얘는 밥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체크해두고 일찍 숙직비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적인 지급액 있죠. 요즘 일찍료라든지 숙직료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우리 당직처럼 쓰는 것들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자 체크해두세요.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비과세 코드가 있어요. 바로 위에 것도 일직료, 숙직료라고 해서 비과세 코드가 있고 지금 얘도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자주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종업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는 경우예요. 종업원 명의 차량을 여러분들 그 구인 광고 같은 거 보면 차량 소지자 우대 해가지고 자기 차로 이렇게 일하면 그냥 월급에 그냥 한 20만 원, 30만 원 더 주는 경우 있죠. 그때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부부 공동명의라 해도 돼요. 공동명의도 돼요. 그런데 배우자 명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 명의의 차량이에요. 본인 명의. 그리고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거지 출퇴근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업무에 사용하면 자 그럼 자 본인 차가 2000cc 승용차예요. 비과세 될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법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런 거고 얘는 그게 아니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거니까 CC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현혹되라고 일부러 CC를 써주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시험 때. 여기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는 거. 일단 뭐 공무원연금법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에서만 사용하는 피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특수 분야 군인이 받는 위험수당 그리고 뭐 함정수당이라든지 비행기 타면 떨어지면 죽죠. 그런 항공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비과세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우리 광산에서 일할 때도 우리 안에 다이나마이트 넣고 폭파하죠. 그럼 발파수당 그것도 위험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자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 자 여기 체크해 놓으세요. 교육기관에 이나 육성회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연구보조비도 여기에 연구보조비도 비과세고 아래 또 연구보조비도 비과세니까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20만 원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연구나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냥 그렇게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랑 상관없는데 상식으로 그 우리 기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취재 수당도 20만 원씩 비과세요. 그냥 시험과 상관없이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근로자가 우리 벽지 수당이라는 거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옛날에 친구가 저기 서해 쪽에 있는 섬 같은 데에 한 보름씩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거기에 또 전기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데 섬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명만 사는 섬 자기들이 들어가야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벽지를 돌아다니는데 저 친구는 즐겼어요. 돈 많이 나오고 돈 쓸 데가 없잖아. 밤 되면은 무서운 동물 소리만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근대 가면 백지수당 주는 것도 우리 비과세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뭐 천재지변은 당연한 거고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수당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여기에 점해 보시면 대학 등 교원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이 체크해 놓으시고 특정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자, 나중 되면 그래서 우리 회사에 그 부설 연구소에 뭐 있고 연구보조비가 있다. 뭐 그게 직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비과세 코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연구보조비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출산 보육수당이 있는데 출산 말고 보육수당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보육수당이라기보다는 자, 얘를 그 뒤쪽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육아수당이라고. 이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에게 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법 상의 만 나이는 미국식이 아니에요. 당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법상의 만 나이예요. 세법상의 만 나이는 그냥 올해 2020년 빼기 얘 몇 년도에 태어났지. 그거 빼면 그게 세법상의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게 6세 이하가 자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수당을 지급하면 이걸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비과세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자녀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수당 주는 회사들도 있죠. 몇 명까지 준다. 그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대상인데, 근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는 말이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우리 사주는 쭉 신경 안 써줘도 되고, 자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있죠. 이거는 퇴직 전 직무발명 보상금은 퇴직하기 전 회사 다니고 있을 때 그거는 근로소득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근로소득에 들어와 있는데 기타 소득 그 퇴직 후 받는 건 기타 소득이라 그랬죠. 그것도 500만 원 비과세고 여기 근로소득도 500만 원 비과세예요. 그래서 얘는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명칭도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해요. 그대로 그 비과세 5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국외 근로소득이 있죠. 해외 가서 파견 가서 일하면 힘들죠. 그죠? 사실 20대는 해외 파견 많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는데 그게 정말 신기하게 30대 중반이 딱 되는 순간 안 가고 싶어져요. 그죠? 한마디로 젊을 때 객기에 뭐 가고 싶은 거지 실질적으로 가면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외 할 때에 자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 월 100만 원 비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해외 근로수당 있죠. 자, 얘 체크해놓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서 정말 무성의하게 해외 파견 근무 중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 비과세 대상 금액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괄호에 보시면 우리 해외 건설에서 감리 업무나 설계 업무하는 근로자 있죠. 이 사람들은 월 300만 원 비과세예요. 월 300만 원. 근데 300만 원은 최대 금액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그냥 파견 근무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 비과세 대상으로 우리한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양가로 3번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 근로 있죠. 자, 여기 이건 아예 줄 거 두세요.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 줄 거나요? 줄 거 두세요.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또 우리 그 진한색 오른쪽에 보시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하셨나요? 그리고 첫 번째 줄 중간에 생산직 근로자의 동그라미. 자, 지금 제가 표시한 게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우리가 제조업을 할 거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가 있는데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우리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될 거예요. 월 20이 아니고 그냥 연간 240이니까 뭐 첫째 달에 50만 원이 비과세 대상이면 50만 원 비과세하고 뭐 그다음 달도 50만 원 비과세 뭐 이렇게 한 4번 하고 나면 그다음번에는 40만 원 되고 그다음부터는 안 되겠죠 비과세가. 그래서 그냥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우리는 비과세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왜 기억해야 되냐면 직원한테 연장근로 비과세가 대상이 되면 여러분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면 이 사람을 생산직 비과세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조건에 안 맞으면 부, 맞으면 여. 그러면 직전연도 1,900, 3,000, 당연도 월정액 급여가 2,100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줄 거도라고 한 거예요. 미용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간병이 개정돼 가지고 들어온 건데 여기에 들어왔는데 오버해서 같이 써놓은 거예요. 우린 승선수당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음 비과세가 되는 식사대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자, 당연히 그 음식물로 받는 것들 회사가 매일 호텔식 뷔페로 한 사람당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밥을 매일 줘요. 그렇다고 월급 더 준다고 안 할 거예요. 참 잘했어 라고 회사한테도 비용 인정 다 해줄 거고 우리한테는 비과세인데 그렇게 밥을 제공 안 하고 돈으로 준다면 밥 제공하면은 안 되고 그냥 돈으로 준다면 그 아래 여기에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식대가. 근데 회사가 구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를 또 줘요. 그럼 월급도 준 거잖아요. 그거는 과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제공을 하지 않고 식대를 줘야 비과세지. 식사 제공하면서 식대 주면 과세인 거예요. 자, 그 시험에 말을 이렇게 해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있는데 당사는 구내식당을 직원들에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은 식대는 과세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비과세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근로소득 금액 계산이라고 있는데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분리과세는 당연히 빼요. 방금 우리 이야기했던 비과세도 다 빼고 그리고 뭐 분리과세가 만약에 있다면 빼고 그리고 필요경비조로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줄 거라 그랬죠. 그럼 근로소득 공제가 500만 원 이하는 70%예요. 70%. 자, 이 또 최저 500만 원 이하 70% 이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500만 원 이하는 70%다. 그럼 자, 500만 원 받으면 얼마가 되죠? 70%면 350만 원이 되겠죠? 70%니까. 그럼 근로소득 금액은 150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래 과거에는 80%였어요. 그래서 딱 100만 원이라서 500만 원까지 하면 딱 맞았는데 그 박근혜 아줌마가 얘를 70%로 내리면서 그래서 333만 3,333원까지는 딱 100만 원이 안 되고 이게 4원이 되는 순간 100만 원을 초과하게 돼요. 그 아줌마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세법이 뒤가 다른 게 꼬이게 돼요. 그것 때문에 또 개정사항이 발생을 해요. 부양가족 하면 쓰면 책에서는 좀 오버해가지고 적어놨는데 근데 이 부분 하나만 좀 지워버리세요. 책 잘못 쓴 게 있는데 우리 당구장 표시 3개가 적혀있죠. 연달아. 그럼 그 줄 제일 마지막에 괄호해가지고 진한색으로 근로소득 금액 연 15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거기 지워버리세요. 영원히 안 보이게. 그거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150만 원. 세법법전에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이건 지금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같이 인적 공제 이런 거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기본 문제가 뭐예요? 모르잖아. 근데 왜 말하고 있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건 뒤에서 저와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니까 일단 70%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301페이지에 가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적혀 있는 곳에 이제 원천징수 세율 눈으로 쭉 익혀둡시다. 원천징수 세율. 자, 우리 소득세는 국세로서 내가 특징 뭐 이런 거 특별히 말 안 했는데 얘는 국세고 보통세예요. 국세고 보통세예요. 그리고 직접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직접 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적혀 있는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 별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자 소득 적혀 있죠. 자, 이자 소득의 일반적인 이자는 14%인데 일반적인 이자라는 건 서로 이자를 주고받는 사람 중에 한쪽이라도 금융기관이어야지 돼요. 그게 일반적인 이자 지급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이자를 받거나 돈 빌려서 은행에 이자를 줄 때 그때 원천징수 세율이 14%란 이야기예요. 혹은 채권이나 이런 것 증권들의 이자 할인액도 14%일 건데 자, 그 아래에 자, 지금 14% 기억하시고 이런 목적으로 다음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있죠. 방금 제가 쌍방 중에 한쪽이 금융기관이면 그냥 일반적인 이자인데 둘 다 회사인가 일단 우리 회사는 은행이라는 전제가 아니죠. 근데 상대방도 은행이 아니야. 그러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원천징수 세율이 25%예요. 25% 기억해 두세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은행 대금 돈 빌려주는 게 영업활동이 아닌 자가 이자를 주고받을 때는 25%.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7.5%예요. 27.5% 꽤 크죠. 뭐 직장공제에 초과가 많은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건 눈으로만 익혀두세요. 비실명 이자 소득 있죠. 42%예요. 근데 괄호의 90%는 뭐냐면 금융실명제 위반. 그럼 90%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99%. 그러면 원천징수 하고 나면 1%를 받아갈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옛날 금융실명제 위반한 금융자금들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 찾으러 안 다니는 거예요. 뭐 99%씩 세금 다 내고 있는데,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왜 눈으로 익혀두라고 말했냐면 비실명 얘가 제일 높다 정도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한 짓이니까 얘가 제일 원천징수 세율이 높더라.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초월할 수 있는 세율은 없어요. 얘를 최대치가 90%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배당소득이 있죠. 자,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14%예요. 금융소득은 14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괜찮겠죠. 그럼 비실명 배당소득은 당연히 42%의 금융실명제 위반은 90%가 될 거고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자, 이게 뭐냐면 저한테 한 2017년도에 좀 자주 일어났던 일이에요. 친구들이 계속 제 일하고 있는데 여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사달래. 그래서 밥 먹거나 술 마시는데 계속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대. 그럼 뭐 왜 아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가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 사업 해보자라고 말은 하지만 자, 친구하고 나하고 지분율은 50대 50을 해요. 근데 친구가 여기에서 돈은 내가 다 대고 친구가 전부 다 일하고 그럼 친구는 경영을 하고 저는 바라만 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돈을 벌었을 때 가져가는 거는 얘는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나는 바라만 보면서 가져가죠. 이게 배당소득이에요. 이게 배당소득이에요. 그럼 과세될 때 지금 얘가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라만 보는 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투자만 할지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자만 받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게 우리 비영업 대금의 이익처럼 25%다.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이따라고 어떤 건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사업소득의
기본 세율은 기억해야 되겠죠. 3%. 여러분들 회사 가면 많이 볼 거예요. 3.3%막 하면서 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또 저처럼 사업소득으로 제공을 하죠. 그러면 얼마 받아야 되네? 그럼 곱하기 96.7을 하고 있어요. 실수는 계산은 3.3 빼고 실제 얼마 들을 거다 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봉사료는 5%의 원천징수 세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이세표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후에 그냥 종합소득의 요율로 맞춰가지고 우리 연말정산할 때 정리를 할 거고, 자, 일용 근로소득자는 최저세율 쓸 거라 그랬죠. 그래서 6%를 부과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연금소득도 우리 공적연금이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해야 제가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월달에 연말정산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금 떼고 해서 확정을 1월달에 지을 거예요. 그 외에 쪽은 안 봐도 되고, 자, 기타 소득은 제가 일반적인 게 20%라고 했죠.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20%고, 복권 당첨 소득도 20%인데 3억 초과분이 30%다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소득은 연분영승법은 안 봐도 돼요. 우리 시험 챕터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 납부가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우리 귀속일이 아니라 우리가 징수일, 지급일, 징수일이 지급일이랑 같은 날이에요. 용수일이. 왜냐하면 돈 주면서 뗄 거거든. 그러면 그 소득세를 징수한 날이 지급한 날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가 우리 신고 납부하는 시기예요. 귀속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회사들 있죠. 자, 지금 우리 11월 달 일한 걸 12월 10일 날 주는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지급한 달이 12월 10일이니까 그때가 징수일이 되겠죠. 그러면 1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할 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죠? 근데 이번 달 월급을 올해 25일 날 주면 12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는 거고, 지급일 기준이지 귀속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천징수 관련 제소류에 원천징수 영수증 당연히 우리가 그 소득 받은 사람한테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그만두면 그거 달라고 연락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달라고 연락하시는 분은 딴 회사 간 거고, 달라고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은 홈택스에 나와요. 그 다음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래도 불편하게 통하고 싶으면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 그만둔 회사 전화해서 달라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종합소득 신고할 때 안 해도 돼요. 지금 여기 오래 일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죠. 그럼 내년 5월달에 전부 다 종합소득 신고를 지금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공부하는 것 가지고 신고하시면 돼요. 내년 5월달에 나이 지식으로. 근로소득도 정리됐을 거잖아. 그럼 나중에 제가 우리 시험 챕터는 아니지만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녔을 거잖아. 그러면 그만둘 때 세금을 딱 정리해가지고 받았던 거 여러분 다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하고, 우린 받은 거 없어 하면 딱 정리해줘요, 회사가. 그래서 낼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급명세서가 있는데, 자, 지급명세서는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할 건데 항상 나중에 머리가 아픈 게 제일 마지막에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일용지 지급명세서가 이거 우리 시험 목적은 보지 말고 우리는 세무일금에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 또 바뀐 게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사분기면 1월부터 3월 달까지를 4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또 4월부터 6월을 7월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분기 다음 달. 근데 옛날 거 보면 안 돼요. 옛날 거는 좀 많이 달라요. 계속 이렇게 시도해봤다가 원성이 잦아서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그러다 지금 이 상태로 좀 정립하는데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연말정산은 몇 월 달에 하죠? 2월 달에 하잖아. 2월 달. 왜냐면 월급이 그래도 1월 달에 지급되고 정리되는 데도 있겠죠. 12월 달 월급이. 그럼 이제 1년치를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2월 달까지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연말정산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회사 안 다니시죠? 다니실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현재 근로소득자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 5월 달에 여러분이 직접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에서 연말정산 하면 돼요. 똑같이 연말정산 메뉴가 홈택스에 떠요. 홈택스 들어가시면, 그러면 그걸로 해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회사 그만두면서 우리 가족 몇 명이고 나 보험료 그만둘 때까지 얼마 썼다 이런 거 제출 안 하잖아. 퇴직금 먼저 줄 거예요 이런 생각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실제 계산을 하면 돌려받을 수가 있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받고, 이제 306페이지에 이제 종합소득 과세 표준 및 이제 세액 계산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오늘은 왼쪽 것만 구경하고 끝낼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이제 엄청 재밌어요. 정말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있을 거라는 느낌도 들고, 이것도 하나 배우고 실기하고 하나 배우고 실기하고 할 거니까 엄청 재밌겠죠. 그죠? 시간 잘 가요. 막 아버지가 기본이 되니 안 되니 이딴 소리 하면은 큰일 나요.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우리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 계산해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서 이제 2배 4근 연기 있죠. 그럼 여기에서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해줄 거예요. 자, 소득 공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칭을 인지하세요.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세율 자체를 아예 안 꼽힐 거다. 과세표준 되기 전에 빼버리는 거예요.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버리고, 그리고 특별소득 공제라는 게 있는데, 특별소득 공제는 우리 보험료 적혀 있는 거 있죠. 보험료연금.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말하는 거예요. 전액 다 빼야지 당연히. 나 손도 못 대고 못 떼었는데. 연금도 국민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적연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빼야지. 그거 왜 뺄까? 왜 빼냐면 연금 타먹을 때 세금 부과할 거거든. 근데 연금 납부할 때에 이걸 안 빼면 세금 부과되잖아요. 근데 2002년 기준이에요. 2002년 이전에는 이걸 안 뺐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근무한 거에 대해서 연금 타시는 분들은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서 지금은 이제 소득공제로 세율 아예 부과 자체를 안 하게 빼버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에 이제 연금에서 세금을 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있죠. 이 신용카드는 원래 없애려고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없애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얘네들이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세액 공제 감면에 물적세액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막 적혀 있죠. 이쪽으로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내리고 있을 때 당시에 그 다음 연도가 신용카드 그 일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때였어요. 없어질 거니까 굳이 이걸 세액 공제로 옮기고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놔뒀는데 근로소득자가 그렇게 저항이 심할 줄을 모르고 다 자기를 위한 제도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은 참 선거가 그때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 문제가 돼요, 얘가. 그래서 신용카드는 소득 세액 공제로 못 내려가고 소득 공제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직장 다니실 때 카드나 체크카드 쓰면 소득 공제돼 이런 이야기 아마 하셨을 거예요. 주위에 하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우리 사주조합은 상관없는데 주택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돈 나간 거 있죠. 우리 주택 자금에 대해서 원리금 납부하고 상환하고 하는 것도 우리 소득 공제를 해줄 거예요. 소득 공제를. 자, 그럼 소득 공제까지 빼야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 될 거고, 그럼 과세 표준에 세율 부과해야 되니까 우리 누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액 공제, 세금에서 이제 세금 빼는 거 할 거예요. 그럼 세금에서 세금 뺄 때에 우리가 이제 인적 공제는 자녀가 있으면 이제 자녀 한 명당 15만 원, 두 명이면 30만 원, 15만 원에서 세 번째는 외국하잖아요. 그래서 추가 30만 원. 그럼 세 명이 다 20살 이하면 나는 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세금 60만 원 내는 게 좋을지
뭐가 좋을지 생각하면 친구가 없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 근로세액 공제가 있죠. 우리 근로세액 공제 어디서 받죠, 저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자 세액 산출할 때 근로세액 공제 있죠. 우리 근로소득자도 일반 근로소득자도 당연히 근로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물적 공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할 때는 얘가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험료 납부한 거, 우리 교육비 쓴 거, 의료비 쓴 거, 병원비 쓴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저와 같이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아래 기타 세액 공제가 있죠. 그럼 이제 표준 세액 공제라든지 외국에서 이미 세금 떼이고 왔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내면 국제적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20%예요. 외국에서 15% 냈죠. 그러면 15% 빼고 공제를 했잖아. 그럼 나머지 5%는 한국에 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많이 냈으면 슬프네 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돌려주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리고 재해손실세액 공제는 우리가 뭐 개인 사업자의 형태에서 총 자산가액의 20% 이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럼 재해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주겠다는 거예요. 자, 표준세액 공제라는 건 제가 방금 말 안 했는데 얘는 지금 위에 있는 세액 공제를 아무것도 신고 안 하면 한 13만 원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표준세액 공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있는 특별세액 공제를 적용받느냐 아니면 표준세액 공제를 받느냐 태길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홈택스가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직접 한번 이렇게 넣으면서 신고를 해보면 계산하는 중에도 내가 만약에 보험료는 100만 원이 끝이에요. 근데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끌어서 찾고 있는데 100만 원 넘어 찾고 있는 사람 보면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집어넣었죠. 근데 더 이상 집어넣는다고 하면 너 더 이상 세금 없어 이제. 넣어봐야 의미 없는데 계속 입력할래라고 떠요. 어느 정도 넣다 보면 내가 납부한 세금이 안 내도록 제로가 됐잖아. 결정세액이 제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넣어봐야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너 넣고 싶으면 넣으라고 떠요. 그럼 안 넣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있는 거 일단 다 넣었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도 내가 돈 많이 안 썼죠. 많이 안 써서 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세액공제 받는 게 몇 개 없겠죠. 없을 때 마지막 신고하려고 누르면 경고창처럼 딱 떠요. 너 그냥 신고 안 하고 표준세액공제 받으면 14만 원 받는데 너가 적은 대로 하면 5만 원 받는다. 그래도 할래라고 떠요. 그럼 지금까지 난 뻘짓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표준세액공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말정산 따로 안 해도 우리는 표준세액공제를 14만 원 받아요. 지금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이야기처럼 하는데 우리 신무하고 여러분들 일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시험에도 하는 말이에요. 나오는 지문이에요. 우리 특별세액공제나 이런 항목별 공제를 적용 안 해도 우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세액공제를. 자, 나머지 감면은 우리한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결정세액 있죠. 이 결정세액하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납부한 세금하고의 차이를 조정해서 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빼죠. 그죠? 사업소득자가 봉이에요. 근로소득자가 봉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로소득자가 1인당 세금 부담하는 건 얼마 안 돼요. 정말. 나중에 다 빼고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다 빠져요. 1년간 떼간 세금이 400이었던 사람이 전부 다 돌려받고 있고 그래요. 본인이 대학원 한번 가버리면 세금 다 돌려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자기가 세금 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세금 이야기 자기들 엄청 많이 떼인다라는 착각을 해요. 사업소득자는 돌려받을 방법이 잘 없죠. 그래서 사업소득자들이 실질적으로 좀 부담은 더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벌면 안 내니까 많이 벌면 또 많이 벌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쪽 보니까 재밌겠죠, 네? 우리 가족들 나이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돼요. 자, 오늘 계속 근데 이론 이야기만 하니까 좀 재미없었을 텐데 내일은 우리 실기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할 거니까 아마 시간도 잘 가고 재밌을 거예요. 자, 내일 춥다 그러니까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우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